안녕하세요. 수줍지만 거만한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 35회입니다. 우와. 왕. 저는 수줍고 거만하진 않은 이혜인 기자. 많이 거만해졌죠 이제. 요즘 많이 컸어요. 요즘 거만해. 네. 저는 수줍었으나 이제 거만해진 이혜인 기자. 쟤는 저에게 거만함을 가르쳐준 김여란 기자입니다. 굉장히 혜인 씨가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평지를 달리다가 비약적인 성당을 갑자기 네, 계단 오르듯이. 네, 맞아요. 원래 네. 그렇게 사람이 크는 거라고 했는데 어제는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너한테 네. 전화 안 왔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지 않습니까? 뿌듯했습니다. 또 네. 듣고 또 황당했는데 무슨 네, 뭐 어쨌든 어쨌든 동기가 친구의 고민이라면서 저에게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는 답업사를 들으라고 권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 사연으로 써도 되나?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부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구체성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네. 여튼 지난번 방송 이후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평소 뭐 해도 한 열 몇 개지만 평소 저희 댓글에 비하면 제가 보고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막 거짓말하네. 진짠데? 진짜로 되게 보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뭐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답글을 달아야 될지 몰라서 그죠. 하루에 한 2번씩 들어가서 답글이 달리는 걸 댓글을 보면서도 어떻게 달아야 되지? 계속 답글을 달 수가 없어.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 아이디도 모르겠고. 김여란 기자가 또 아이디를 만들고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미리 말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이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갑자기 딱 사라졌으면 저희가 피드백할 수도 없고 또 되게 더 뭔가 슬퍼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번 슬퍼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그냥 진짜 떠날 때 되면 그래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간해수공업처럼 허접하게 만드는 이 방송을 되게 많은 분이 듣고 계셨다니 좀 그래 나도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내 생각보다 더 가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기사는 또 발로 쓰고 오셔서는 네 진짜 좋은 책이었는데 방금 저자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네, 정말 좋은 책이고 제가 여기서 뭐 소수지만 홍보라도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 공부 중독이라고 이제 그 사회학자인 엄기호 씨와 정신과 전문의신 하지연 씨 저희가 팬이어서 전에 둘이 만난 적 있죠. 그때 하지연 씨 진짜 너무 왔는데 저희 찾아가가지고 전 책에 사인도 받았어요. 맞아요. 그때 하지연 씨한테 멘트 따다 제가 감동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그때 무슨 전화를 했는데 이제 좀 약간 유명세가 있으신 분들은 멘트도 되게 점잖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누구가 자살했다 뭐 이런 식이 있으면 이제 그게 사회적 구조 탓이라는 그런 어떤 분석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 박사님이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말라고 사람이 죽는 데는 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일침을 가하고 멘트도 안 해주셨는데 그거에 반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혜인 씨의 그 말을 듣고 또 반해서 우리 동기들이 또 막 맞아 이러면서 막 이런 기사 쓰기 싫은데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술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들이대지 못했습니다. 네. 김여란 씨가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제가 기사를 그렇게 써놓고요. 신간을 두 분이 같이 내셨는데 책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뭐 기사를 발로 썼으니까 네, 뭐 넘어가죠 그냥. 하여튼 책은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거. 네. 여튼 저는 오늘 이제 뭐 기사도 쓰고 최민식 씨도 만나고. 최민식 씨 말도 너무 잘해 멋있어. 100명이 같이 만났나요? 아니요 6명이 같이 만났어요. 그 정도면 근데 인터뷰도 했는데 말씀 잘하시나요? 원래 못하신다고 유명하던데. 달변. 진짜? 그래요? 내가 다른 배우랑 착각했나? 인터뷰를 하기 까다롭다는 걸걸요? 왜냐면 말을 너무 잘해서 질문을 끼어들기 힘들어요. 그래. 되게 허세적인 말을 한다 이런 말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허세일 수 있는데 그렇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 얘기하면 허세 같은 발언을 해도 그게 명언이 되는. 그렇죠. 맞아요. 여튼 또 저는 연말 이제 신년 기획 때문에 설문 때문에 전화를 돌려야 되는데 그거 하기 너무 싫어서 딴짓하다 왔거든요. 전화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취재원한테?
지금 혜인 씨가 말하니까 네. 생각난다. 나 전화해야 지금, 돼요? 아니 오늘 오전까지 뭐 하나 보낼 게 있었는데 아예 까먹었어. 어떡하지? 내일 인터뷰인데. 저희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방송으로 지금 돌아가야겠다. 기레기님의 클래스. 어떡해. 맞아요. 어떡해. 나 표정 봐. 이렇게 방송 중단하려고. 네, 깔끔한 마음으로 하고서 나를 기레기라고 욕하고 있겠구나. 그분은 오전까지 보내준다면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러면서. 기레기는 기레기레고입니다. 여튼 이번은 이제 저희의 고민, 김여란 씨나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기자의 고민을 가져왔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기레기의 고민 사연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종방을 밀리다 보니까 앞두고, 이제 친구 및 후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사연을 구성했죠. 네. 제가 가져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 씨는 올해 모 신문사에 다니는 3년차 기자다. 입사할 때만 해도 민한 기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으나 요즘은 기자하기 힘들다는 생각뿐이다. 민한 기자라는 그게 웃겨가지고. 열심히 일해보아도 어딜 가나 불청객 취급에 만나는 사람마다 기레기라고 하니 마음이 힘들다. 지난해 세월호 취재 갔을 때 특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 유족들의 말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쓰기에 급급한 기자들이 많았는데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기자를 싫어했다. 심지어 자원봉사자들마저 여기 앉지 말아라, 기자들한테 밥 안 준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현장에서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기사를 써야 했다. 수백 명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니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 몇 달 동안 우울증이 온 듯 축 처져 있어야 했다. 직업이라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렇게 괴롭고 마음 아픈 현장에 가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좌우로 심하게 나뉜 언론사 생태계 때문에 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일이 힘들다. 최근에 모 단체에 취재를 갔더니 너희 신문사 기자는 안 들여보내준다며 취재를 못하게 했다. 너무 충격이었다. 아마 정치부에서 그 단체에 대해 왜곡된 기사를 쏟아낸 것 때문인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었지만 또 억울하기도 했다. 기레기라는 말 화가 나고 모욕적이지만 반박하기 힘들어 지치기도 한다. 힘들고 지친다. 기자하는 게 참 힘이 든다. 네. 사연 읽으면서 제 앞에 기레기 한 마리가 반성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요? 네. 저 반성하는 표정 아닌데. 공감하는 표정이었나요? 아니 뭐 공감도 아니고 얘는 뭐 이런 걸 힘들다고 하지.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제가. 아니 근데 뭐 저도 뭐 이런 걸로 징징댈 시기는 지났죠. 우리는 그냥 돈 받는 직장이니까 뭐 그런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오버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민환 기자.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떤 느끼는 것들이 사실 기자라고 해서 막 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지 잘 않는데 이분이 뭘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네, 하여튼 뭐 공감 가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긴 하죠. 네, 뭐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일단 저희 뭐 항상 기레기라고 서로 말하잖아요. 제 친구는 저를 그냥 항상 기레기라고 부르거든요. 토하면 토레기. 저희 언니도 기레기라고. 그냥 기레기가 맞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자들은 기레기가 다 맞고 그게 뭐 사연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언론 지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다수 독자들은 뭐 연예 뉴스를 많이 보고 뭐 그 안에서도 기레기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또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매일 체크하는 방송 뉴스나 그러니까 지상파나 종편이나 또 10대 일간지도 제가 아침 보면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막 진짜 맞아. 이런 쓰레기 같은 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일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네, 제가 봐도 딱 티가 나는데 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말이 그 쓰레기랑 기자를 합한 거니까. 네. 분명히 모욕적인 면이 있죠. 누가 저한테 면전에 대고 넌 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사실 뭐 집단이 욕먹을 만하죠. 지금 언론 생태계가 욕먹을 만한 구석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일단 뭐 온라인 매체에서 사람들이 주로 뭐 이런 기사 나도 쓰겠다 뭐 이런 거를 되게 TV 보고 쓴 기사라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절대 다수인데 그럼 그런 기사는 그들도 진짜 쓸 수 있거든요. 그죠? 더 잘 쓸 수 있거든. 읽는 사람 더 잘 쓸 로봇이 더 잘 쓸 것 같은데. 네. 그 로봇 맞아요, 기사 쓰는 로봇도 나왔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생긴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아까 말했던 기존 전통적인 언론들 기자 생활 4년 했는데 결론은 기레기라는 말 들기 너무 충분합니다. 들을만하다. 그런 사연자는 이제 들을만하다. 좀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절대 다수의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많이 쓰고 있고 좀 보기에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95% 정도 기레기다. 네, 5%는 아니고 나는 거기 속한다. 뭐 나의 삶도 100%는 기레기적이고 맞아. 100%는 기레기적이 아닐 때도 있는데 완전 깨끗할 수 없어요. 여튼 우리는 이제 언론사 준비할 때 훌륭한 기자들의 기사를 읽고 나도 이런 걸 써야지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특정 언론사들의 지형 자체가 그렇게 의도가 그렇게 생긴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연자 고 씨는 이제 기레기라는 말에 뭔가 좀 불쾌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불편함을 좀 나의 어떤 부분이 기레기인 걸까라고 좀 자기 반성으로 돌리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인상에 남는 경찰이 수습 때 밤마을이 돌면서 야간 당직하는 분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뭐 검경 수사권 갈등 뭐 이런 걸로 되게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경찰 검찰 말 많을 때였는데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경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욕 먹고 되게 좀 부당하게라도 이렇게 압박받는 거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은 경찰들이 뭐 7, 80년대 뭐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그런 잘못했던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게 말하는 게 너무 그게 엄청 훌륭한 분이다. 진짜 훌륭한 분 처럼 느껴졌고 저도 되게 그게 인상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이 사연자는 일단 자기가 기레기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길 네. 인정해라.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게 막 엄청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이제 부서랑 출입처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뭐 문화부에서 이제 출판이나 작가는 엄청 큰 권력으로 사회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냥 그렇죠. 더 큰 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뭐 정치부에서 정치인 만나고 법조에서 뭐 판검사 만나잖아요. 그쵸? 사회부 때도 만나고. 근데 그 만나는 자체가 물론 뭐 어떤 유착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런 출입처 문화. 그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무원, 뭐 정치인들, 뭐 법조인들 만나고 밥도 먹고 술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쵸. 네, 경향신문이 뭐 새누리당 욕하는데 새누리당 뭐 김무성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뭣도 안 해? 술도 먹고 이왕 술도 먹고 되게 그 사람들이 쟤네는 뭐 기사는 그렇게 쓰고 뒤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꼭 그렇게 해서 유착이 되고 거기에 맞춰 쓰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렇게 사람들 수준에 맞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친해져야 취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그렇게 이제 친하게 마음을 열게 해서 그런 어떤 사실을 취재해서 그걸로 또 그들을 비판한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하지만 유착될 위험이 항상 있고 유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이제 사람들이 견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거를 독자들이 안 좋게 보는 것도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겨레 그 기자분 중에 안수찬 기자라고 되게 유명한 분 있잖아요. 21 편집장이시죠 지금. 그분이 쓴 책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인가 그때 얘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지는 기자의 그런 출입처 문화를 비판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당시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죠.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때 이제 그 취재원들이 막 너무 비상식적인 일을 추진하면서 막 되게 혐오스러운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거를 기자들이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출입처인데라고 하면서 앞에서 대놓고 비판을 안 하고 뭐 취재를 위해서 예의를 갖춘다는 식으로 막 그냥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고 그 출입처 안 출입하겠다고 거기 취재 안 하겠다고 하고 박차고 나와서 그 이후로 어떤 출입처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써놓은 기억이 나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우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징계 김연아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약간 뭐지 또라이처럼 일하기 싫은가 말이야. 안수찬 선배 정도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수찬 선배가 하면 소신과 곤조, 김연아가 내가 하면 개찌와 게으름.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실력이 있어야 돼. 근데 여튼 우리가 그런 기자 문화라는 그런 거 뒤에 숨어서
너무 그 관행에 젖어가지고 좀 약간 언론인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회의하기 전으로 이제 미디어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일어나요. 엄청 보니까 많죠. 뭐 산업 뭐 출입처든 어느 출입처건 이게 어떤 우리가 전에 말했던 온라인 소수 언론이 아니라 되게 대부분의 언론들, 특히 기존 매체력 있는 언론들 더하죠. 네. 네,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죠 항상. 네. 뭐 매체력이 있든 없든 특히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또 제가 저의 그 나와바리 기자들이 욕되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자기가 되게 친한 배우는 노골적으로 좋게 써줘요. 지가 안 좋아하는 배우는 노골적으로 나쁘게 쓰고 기레기네. 그리고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연예 매체 중에서 좀 자기네 회사 이권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배우를 막 긁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 배우의 정말 실력하고 상관없이 되게 안 좋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 막 이 작품에서 연기를 엄청 잘했는데 검색을 해보면 그 언론사에서 쓴 기사는 뭐 누구 연기력 발전 없어, 뭐 제자리 걸음, 뻔해, 뭐 막 시청자들 비난 쏟아져,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기자의 윤리가 기본적으로 없는, 그냥 아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자들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전체 집단이 매도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 그 김무성 씨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쓴 김무성 대표에 이경미 대한 거, 선배 기자가 쓰신 거. 그 뉴스도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 반말에 대해서 썼잖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아까 기자들한테 무조건 반말을 한대요. 자기보다 나이 많지 않은 이상. 그래서 뭐 출입처에 새로 왔다고 하면은 누구 왔어, 일로 와봐, 앉아, 뭐 이렇게. 너무 혐오스러워. 그거를 근데 이제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면은 나는 그냥 일개 20대 여자이기도 하지만 경향의 이름을 달고 가서 그 또 독자들을 그런 걸 대변해줄 자격이 있는 기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왔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나 한 대 때리고 싶을 것 같은데 어디 초면에 반말이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취재원하고 이렇게 너무 밀착돼 있다 보면 자기가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일견 이해는 가긴 가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거 말고도 사실 언론사 되게 많지만 진짜로 진지한 탐사 보도 되게 깊이 있고 사회에 엄청 뭔가 뭐를 정의를 위한 그런 것들 보도 특종하는 거 많지 않죠. 물론 되게 뭐 작은 것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하지만 맞아. 진짜 특종은 좀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맞아. 그러니까 뭐 그래서 계속 출입처 문화 얘기 같은 걸 했는데 뭐 그게 필요한 면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이어져 내려온 게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출입처 사람들하고 밀착돼 있으면서 보통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알아내서 기사를 열심히 쓰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도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제 균형 있게 봐준 거잖아요, 독자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가적인 것들을 잘 어차피 지금 사실 뭐 내가 출입처 문화 나 안에 없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근데 있으면 최소한 속으로 나는 기레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인정하면.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기자가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엘리트주의라거나 뭐 근데 욕을 직접 먹게 된 건 아무래도 언론사 수가 진짜 많아지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뭐 일반적인 건 이제 온라인 매체 진짜 맞춤법 틀리고 이런 게 직접적이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그 조중동이나 뭐 우리 언론사들 마찬가지고 기존 언론사들의 어떤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리고 그들의 행태도 더 언론답지 않게 더 심해져 가고 있고. 맞아. 네. 최근에 그 간장 두종지 칼럼도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칼럼도 좀 별로였긴 했지만 아마 그런 조선일보의 그런 약간 갑질하는 행태 막 그리고 좀 어그로 끄는 기사 쓰는 때 가끔 있으니까 가끔은 아니고 그게 반복돼서 더 화가 났던 게 아닐까. 맞아요. 어제도 조선일보 일반 보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열하게 기사를 쓸까 이렇게 막 이름 대놓고 이래도 되나? 괜찮죠. 저열하게 쓰는 경우 있으니까. 네.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보잖아요. 한상균 혹시 썼나요? 어제 일면이 뭐 하여튼 웃겨요. 뭐 네, 여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간장 두종지 칼럼 되게 작은 거고 사실 사람들이 이 언론에 온갖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 칼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좀 약간 웃기다고 생각은 하지만 맞아. 어쨌든 실제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제가 그냥 기자로서 그러니까 저가 뭐 정파적 그런 거 상관없이 봤는데
너무 다 뻔히 알잖아요. 기자들은 다 같이 취재를 했으니까. 맞아. 근데 같은 걸 다르게 보도하고 이거는 어떤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기사가 아니라 어떤 권력, 어떤 기득권을 위한 기사라는 걸 보면 바로 판단이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보수 신문에서 그 쓴 기사 보고 우리끼리 막도 씹었었는데 그때 어디 경찰서장을 시위대인가 시민이 이제 폭행했다고 쓰면서 막 되게 막 어떻게 시민이 경찰을 때리냐 뭐 이런 주제로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위 현장에 지가 가서 그걸 막 생생하게 본 것처럼 르포 기사로 썼는데 근데 기자들끼리 얘 그때 여기 현장 안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바이라인 보고 알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아무튼 이제 자기 안 가고 뭐 보고를 받아서 썼는지 뭐 위에 지시를 받았는지 그렇게 썼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가 되고 나서 기사를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쓰는 기사니까 이게 뭐 되게 자잘자잘한 어떤 결의 문제일 수도 있고 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방금 혜인 씨 말처럼 정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은 원래 연출이 좀 있겠다 싶었는데 기사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맞아. 뭐 기자 돼서 그거 하나 잘 배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우리도 가끔 속잖아요. 속죠. 막, 네. 이런 일이 있어 했는데 역시나 거짓이었고. 그러니까 사실로 거짓말한 것도 되게 많고. 네. 거짓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자 중에도. 네, 뭐 물론 뭐 사실 저는 그냥 내가 우리 회사에서 경험한 바로는 우리 회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타사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타사에서 팟캐스트로 욕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뭐 저희가 욕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근데 뭐 어쨌든 이 고씨 얘기로 돌아오면 일단 뭐 세월호 취재 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때 뭐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사실 차연자가 차연자 지금 쓰고 썼잖아요. 자기도 기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기자들이 잘못 엄청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애초 처음 구조 뭐 단계부터 온갖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멸시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자들이 자책감이 더 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저도 되게 그때 괴로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막 현장 이런저런 보고를 다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지면은 어떻게 짜이냐면 연합뉴스에서 쓴 기사들로 야마를 잡아서 막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때 유족들이 왜 기자들을 되게 싫어했냐면 처음에 왜 방송 뭐 YTN 이건 뭐 지상파건 다 구조작업 잘 되고 있고 막 몇백만 투입했다라는 것만 계속 나오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전혀 실제 가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관공선 정부기관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좀 그러니까 공신력도 아닌데 책임질 것 없는 그런 수치들만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현장 취재가 사실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고. 되게 권위에 그냥 의존해서 쓰잖아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네. 당연히 언론 불신 당할 만했죠. 네. 좀 그런 반성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취재 문화가 들어와서 더 심하게 그걸 알게 된 건데 굉장히 도제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왈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 취재를 시키면서 현장 되게 중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새파란 기자들의 말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문제됐던 분 중에 하나가 홍가혜 씨 인터뷰가 되게 문제가 됐고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났지만 그게 당시 현장의 분위기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하고 어떻게 유언비어가 생겨나는지 이런 진실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거든요. 맞아.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과 진짜 분란과 이런 게 정부 손으로 오갔는데 그러니까 왜 홍가혜만 그러니까 물론 잘못을 한 부분이 있으면 욕먹은 건 당연한데 네. 엄청 때려잡는데 그럼 사실 정부는 더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더 큰 거짓말했는데 다 구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막 이상해요. 그리고 고 씨는 이게 뭐 자원봉사자들 그때 저는 밥 다 먹었는데 기자 아닌지 구분도 못해요. 기자 너무 많아서. 김연아 씨가 너무 불쌍해 생겨가지고. 아니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엄청 많고 막 자원도 엄청 많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죠. 여튼 뭐 그랬나 봐요. 그리고 사실 이런 트라우마도 사실 뭐 일단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 생길 수 없죠. 그거는 진짜 기자 하기 전에는 예상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뭐 치료를 받거나 이것들을 그러니까 트라우마 생기는 게 뭐 작은 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직업병.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래서 기자하기가 힘들다면 뭐 안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푸는 방법이 내가 뭐 기자로서 어떻게 일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뭐 하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 게 네. 저도 뭐 영화 쪽에서도 세월호 영화도 나오고 문화재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기사를 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고 뭐 크게 도움은 안 됐어도 뭐 그런 걸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유독들을 막 공격하고 막 완전 틀린 사실을 쓰는 언론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일하면 좀 괴로울 것 같긴 해요. 그죠. 사실 그 정도는 상상도 안 되는데 어떤 마음일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뭐 이제 그런 편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부족하고 틀리게 쓴 게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 말고 다른 회사들의 어떤 그 보도들도 진짜 뭐 황당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 저도 되게 좀 화가 나고 내가 기자 직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내 사연코 씨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 쓰레기 취급 당하는 게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나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비판은 뭐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자라는 집단에 대한 욕이지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처음 본 사람이 뭐 내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말도 아닐 거고. 맞아. 네. 그리고 항상 나 스스로의 기레기짓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삽시다. 네. 오늘 기레기짓 하거나 하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한두 개씩 하니까. 네, 너무 일하기 싫고. 나 오늘 인터뷰에 약간 지각했습니다. 대강 쓰고 막. 근데 너무. 네. 그쵸.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많아지고 뭐 이거 뭐 보수 진보 보수 진영 갈린 것도 있고 그래서 기레기 하게 더 욕을 먹게 된 것도 있지만 그 인력 자체가 확 줄은 거가 되게 큰 원인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영화 이제 쓰는데 이제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 하는 기레기짓이 좋은 영화를 네, 저의 능력 부족으로 다 소개하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이즈가 큰 상업 영화를 이제 뭐 쓰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독자들이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사이즈가 크니까 써야 되기도 해요.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중시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독립영화가 되게 많이 개봉하는데 다 챙길 수가 없고 다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뷰 같은 것도 다 못 쓰고 지나치는 게 많은데 사실 쓰려면 인터넷 기사로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의 말처럼 밤에 안 씻고 자게 되는 거죠. 맞아. 일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막 부장님처럼 막 거부하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아씨 여기서 또 그거 써달라고 전화 오는 거 같은데 이따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막 전화 씹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책감을 느끼죠. 저도 그렇죠. 출판사 워낙 많고 책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 중에 제가 빠뜨린 좋은 책들도 있겠지만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한계가. 그리고 한 사건팀 때가 그런 죄책감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별의별 전화와 제보가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뭔가 그 사람에게 큰 일이지만 소위 얘기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뭔가 또 사건 그 신문 특성이라는 언론 특성이라는 게 뭐 장애인 문제나 뭐 노동자 문제 흔한 것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중요한데 자주 언급되면은 다시 잘 안 쓰니까 새로운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건 사고 되게 나면은 항상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어디서 났지? 맞아. 나의 일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그 특히 수습해서 잠 되게 못 자고 이럴 때 그게 되게 우리한테는 큰 거였잖아요. 그쵸. 만약에 어디서 큰 사고 나고 막 누구 많이 죽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거 어디야 이거부터. 그래서 내부 아니면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막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래놓고 또 우리 그렇게까지는 못 되지 않으니까 우린 쓰레기다 이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끼리 막 사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이 좀 많은 것 탓이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수습 시절 끝나고 나선 조금 덜했거든요. 이런 게. 수습 때만큼은 안 그랬겠죠.
약간 소시오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일이라는 게. 왜냐하면 온갖 남의 재난과 불행과 사고가 그게 생기면 나의 일이 되니까. 그걸 또 다 받아들이고 심정적으로 괴로워해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 뭐 무슨 기레기 취급을 이제 괴로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네. 혜인 씨가 대본에 자기 일하던 걸 써놨어요. 뭐. 그래요? 제작진의 타협 뭐. 최민식이 왜 여기 붙어 있지? 그렇게 최민식 인터뷰한 얘기를 여기 써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최민식이 이제 제작진과 타협을 안 할 수 있다. 요즘에 자기 입지가 그래도 대배우가 돼서 투자사와 전혀 타협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윈윈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네, 그만하시고요. 타협을 해서 작업할 수 있다고. 네,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스무스하게 넘어가야지. 네. 또 이게 또 재미있을까 해서 해봤어요. 네. 재미는 미안합니다. 없겠죠. 내가 오늘 저도 어제 스타워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른쪽 눈이 잘 안 감겨요. 막 눈 떨린다고 했던 거. 눈이 뽀글하고 아픕니다. 사실 이게 기레기가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갖고 휘둘르는 기레기가 아니라 맞아요. 길거리 비둘기처럼 빵 부스러 그냥 쭈서 먹고 근육도 안 움직여가지고 눈을 파르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과노동에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죠. 진짜 저임금 노동. 근데 여튼 그래서 이제 김연아 씨가 다음에 할 이야기가 신문사 이야기. 그렇죠. 신문사들이 쭉 갈려 있는. 고씨 사연을 쭉 다루면 뭐 좌우 생태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자기가 어느 회사 기자이기 때문에 안 들여보내준다. 사실 그거는 감당해야 될 몫이죠. 맞아.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에서 만약에 일한다면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알죠.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항의나 바꿀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다 알고. 근데 사실 또 몰라요. 그게 기자들의 말 다 들고 일어나면 그게 바뀔 수도 있지만. 왜 못 바꿔? 근데 그걸 바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쵸, 들어갈 그쵸, 사람들도 그쵸.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나랑 내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나 막 이거 진짜 이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조직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맞아.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고 틀린 거 많은데 맞아. 그래도 사실 뭐 나 하나 참고 말지. 예, 뭐 저희 그래도 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어차피 의견은 내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아. 그러니까 듣고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고치진 않아. 맞아. 우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 몇 번 얘기해도 우리 회사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딱히 뭐 누가 그거를 막 어떤 나쁜 뜻으로 안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게을르고 귀찮아서 안 바꿔. 우리 막방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점점 수위를 높이겠다고 그러네. 했는데. 지금 너무 모르겠다. 또 표현의 자유 있는 게 어딥니까? 네, 맞아. 이래도 저희가 혼나지 않아요. 네. 다들 공유한 생각 아닌가? 다 동의하잖아요. 동의하죠. 근데 네. 여튼 이제 우리도 좀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해봐서 느끼는데 내가 이거 나는 내 생각에 다른데 그럼에도 내가 이 안에 있으려면 인지 부조화를 겪지 않기 위해 막 합리화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네. 근데 그러면 되게 내가 어디가 뒤틀리는 게 느껴져요. 그게 오래 쌓이면.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됐다는 걸 여튼 느끼긴 느껴야 돼. 참는 건 괜찮은데 합리화하는 건 진짜 나쁜 것 같아. 뒤틀리다 보면은 진짜 뭔가 나도 모르게 이상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맞아. 네. 자, 그리고 난 솔직히 보수 언론이 이게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뭐 최근에 기자들이랑 그 김연아 씨한테 실명을 얘기한 그 모 보수 인사를 만났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김무성 이런 사람들도 별점이 있고 이렇게 다 뭐 사람이 좌우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특히 보수 인사는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가 그렇죠. 네. 근데 역시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 주장 자체도 막 너무 공정하고 그래서 감명받아서 그분이 옛날에 쓰신 글을 찾아봤는데 막 되게 왜곡된 그런 보수적인 막 이거 하면 빨갱이 막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 안에서도 좀 왜곡된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 보수 언론에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혜인 씨가 말한 그 분이 예전에 되게 유능한 기자로 날렸던 사람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어느 순간 확 이상하게 틀어졌다고 생각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약간 어떤 개인적 경험이나 상처 뭐 이런 것 저는 이제 뭐 맞아. 결부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항상 자기 돌아보고 그리고 저는 느끼는 게 기사 쓸 때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고 써야 된다고 좀 오글대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나 진영 뭐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냥 이게 사람을 위하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저도 이제 우리 회사 오고 나서 좀 이제 보수 언론에 들어간 사람들이 약간 우로 가듯이 저도 좌로 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원래 그런 옛날의 성향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로 무슨 가는 현장들이 아무래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자기 생각을 가지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의 생각에는 저희 회사 정도면 그냥 중도 뭐 보수까지는 아니지만 중도지 작게 진보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너무 왜곡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뭐 균형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보수야. 네. 우리 보수 언론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회사가 아주 또 내려놓고 뭐 어째 모르겠다. 정신 나갔나 봐. 네, 뭐 어쨌든 그렇지. 또 혜인 씨 말처럼 기사 쓸 때 사람을 제일 이렇게 뭔가 이게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되나 뭐가 되나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그 뭐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 제가 조중동 이제 보수 언론 조중동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있죠 여러 개가. 그러니까 되게 항상 이렇게 하나로 몰아서 비난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기자 되고 특히 기사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세월호 이후로는 그냥 결론을 냈어요. 그냥 여긴 진짜 나쁘다. 정말 나쁜 곳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이게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때 되게 몰아갔잖아요. 네. 그 구원파 그 회장 뭐 그런 문제로 프레임 몰아가는 게 보이는데 정권의 책임 안 지려고 너무 그게 비열한 거예요. 구조 어떤 사고에 대한 얘기들 안 하고. 저도 그때 정말 그 한국 언론에 대해 너무 정말 치떨리고 더럽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맞아요. 저는 보수 언론을 욕한다고 저도 이렇게 비판 많이 하지만 소위 조중동 그 길게 또 기자들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 신문이 욕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잘못한 건 진짜 욕먹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뭐 전 좀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되게 모순된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자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웠다니. 네. 아니 뭐 그 옛날에 광우병 파동 때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선배하고 그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신문은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짜증이 났던 게 미국소가 진짜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검역 주권이 없다는 거에 열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설명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다 뛰쳐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핀트를 못 잡고 계속 팩트냐 아니냐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선배가 내가 미국소 살다왔는데 말이야 미국소가 훨씬 안전해. 한국소는 똥 위에서 키우고 얼마나 들어오는데 뭐 항생제도 많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 진짜 떨어지는 거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나. 그러니까 제가 못 배웠다는 얘기가 그거죠, 바로. 그죠.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 어릴 때부터 아무 데도 하지 않잖아요. 맞아. 기자들도 그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고 뭐 저희가 특별히 깨웠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사람들이 시민들이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떤 옛날 구태적인 프레임으로 40년대, 50년대 프레임으로 똑같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계몽의 대상이라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튼 우리가 여태 기자 욕을 했고 우리 반성도 했지만 이 사람의 고민은 원죄. 그냥 기자가 된 죄. 기자라서 네. 시달릴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렇게 막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좋은 기사도 쓰시고.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고민도 많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좋은 기사 써도 힘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잘 또 이해가 안 간다고 공감대 떨어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시스템을 탓하지 말고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 우리 신문사 한 건데 내가 왜 욕먹어? 그거는 사실 이건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데스크나 윗사람들이 판단 뭐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젊은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회사의 책임이고 또 자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걸 받아들였으면.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뭐 어떤 다른 회사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또 맞게 발제를 하게 되는 게 약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맞아. 거죠. 게이트키핑 그 안에서 그냥 살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다르게 해야 되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네, 뭐 제가 여튼 똥과 된장 가려야 된다는 얘기를 쭉 써놨는데 뭐 그 얘기는 해봤자 여태 한 거랑 좀 약간 겹치는 것 같고 저는 뭐 기자란 직업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쓰레기로 모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런 거 기레기란 욕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제 뭐 읽는 분들이 욕은 하면서 기자의 중요성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뭐 이제 물론 뭐 저희가 한국에 뭐 딱히 수준 높은 언론도 별로 없고 우리가 뭐 대단한 언론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제가 또 기자가 되고 느낀 거는 기자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기의 커리어 일 욕심으로 하는 거든 아니면은 그게 뭐 진짜 뭐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든 간에 사회의 부당한 점들을 되게 세부적인 거든 뭐든 그거 밝히고 감시하는 자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욕심 있게 하게 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업이 되게 필요하고 소중한 거죠. 맞아. 딱히 그러니까 뭐 엄청 큰 게 제가 아까 드물다고 했지만 되게 작고 뭐 그런 것 비판적인 것들 되게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어디에 가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자 아니면은 자기 목소리 전달할 수 없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아무리 신문 안 보고 다 뭐 기자 기레기니라고 한다고 해도 사실 이제 정부나 기업, 뭐 공공기관 다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이 뭐 어떤 정책 기사나 정책 비판이건 이런 것들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고 바뀌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을 열심히 읽고 독자분들도 혹시 여유가 되면 좋은 곳에 시민단체 후원하듯이 그 구독도 유료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해경처럼 해체하면 안 되잖아요. 기자 없어지면 안 되니까. 기자들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계속 어떤 자기 성찰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여튼 뭐 이 사연자는 뭐 뒤에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자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해 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해라. 연애하고 그러면 가와만사성이 되면서 모든 게 행복해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돼서 이제 약간 기레기로서의 회한을 이제 좀 줄인 케이스인데. 그쵸. 김연아 씨가 강추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에 몰입하지 말아라. 기자라는 정체성을 한 절반 정도만 두고 절반도 안 되게 자연인으로 살아라. 이것도 약간 일 중독이라 생기는 증상이에요. 맞아. 일 중독일 때 더 괴로워. 그러니까 자기 삶이 따로 또 있는 거면 거리를 둘 수 있고 성찰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기자놀이 그만하시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답이 엄청 간단한데? 네, 이제 김연아 씨가 그 고 씨를 위한 책을 준비해왔죠? 네, 맞아요. 오늘 고 씨를 위한 책은 혜인 씨도 같이 읽었는데 엄청 재밌었죠. 댓글 부대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또 기자 출신인 장강명 씨가 쓴 소설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한국이 싫어서 쓴 분이 쓴 거. 네, 맞아요. 그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조작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로 모티브를 얻어 쓴 소설인데, 그러니까 이 소설에 그 세 청년이 나오는데 약간 이제 좀 사회 낙오자처럼 돼 있는 다 일베 유저고 뭐 이런 세 명이서 여러 가지로 온라인 조작하는 일들을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막 뭐 폭파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 그 보수가 인터넷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강우병 시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진보 커뮤니티들의 그런 가능성, 폭발성, 그렇죠. 행동력이 이제 딱 이런 게 되게 드러날 때 엄청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력이 이제 이 얘네들한테 그 댓글 조작을 의뢰를 해가지고 뭐 실제로 여론을 움직이고 막 이런. 네, 그래서 뭐 삼성을 까는 영화 같은 것들에 댓글 조작시키고 망하게 또 그 유모차에서 시위 나가는 그런 부대들 있는 여성 커뮤니티들 조작 침묵을 와해시키고 막 그래서 행동 못하게 하고 막 그런 내용이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엄청 재밌었어요. 소설이 혜인 씨도 봤겠지만 엄청 현실적이잖아요. 네. 가상인데 현실적인 그런. 그러니까 막 우리 신문도 K신문 누구나 알 수 있게 H신문, 한겨레 신문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뭐 실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보면서 확인해서 막 했는데 다 실제 있는 커뮤니티들과 너무 비슷하고 실제 있는 사례들 가지고 쓰고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의 되게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이 댓글 조작하는 애들 다 일베 유저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들 엄청 다 김치녀로 욕하고 막 되게 온갖 그 약간 열등감. 좀 뒤틀린 열등감 이런 게 있는 그 사람들이 관점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묘사 잘 돼 있고 또 반대로 그 인터넷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 정의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맞아요. 하지만 자기의 약간 그런 공명심 있잖아요. 막 과시하고 싶고 그 이상한 PC함 진짜 짜증나는 PC함과 PC함, 쿨함, PC가 뭐 폴리티컬 커렉트. 그거예요? 폴리티 커렉트인가 하여튼 그 정치적 올바름 그건데 예. 쪽팔리다 하지 말고. 경향 기자 원래 이렇게 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무식하지. 네. 하여튼 그런 심리를 되게 섬세하게 이용해가지고 게시판을 막 까부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고치에게 왜? 예. 이 댓글 조작했던 애 중에 하나가 K신문의 기자한테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제보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걸 이제 뭔가 그 반성하고 이거를 폭로한다. 약간 국정원과 연관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특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 K신문 임상진 기자가 이거를 막 일면과 막 톱을 막 깝니다. 그래서 근데 그 스포되니까 결말을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하려는 얘기는 이 기자가 되게 약간 이 소설 안에서 되게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약간 벙찌는 그런. 네. 그러니까 나름 되게 열심히 취재하고 되게 확인할 것도 다 열심히 하고 막 이러저러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묘사가 되냐면 되게 막 공명심에 나서기 좋아하고 막 무슨 능력도 없고 근데 되게 막 무슨 좌파 찌질이 같은 약간 이런 식의 기자로 묘사가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기자를 기억하겠죠. 이 소설 안에서는. 근데 소설 안에서는 뭐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소설 속 기자처럼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그 공명심에만 있고 좀 약간 이렇게 허술한 면도 허술하고, 있고, 뭔가 직업적인 어떤 능력도 부족하고 막 자기 그거에만 열중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안 그런 기자들 되게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잘 연계가 안 되는데 그냥 재밌으라고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 이런 생각으로 연계했던 건데. 그래요? 네. 그 작가랑 인터뷰했을 때 작가님이 이 소설에서는 모두가 다 되게 비도덕적이고 저열한데 모두 까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자 한 사람만 유일하게 되게 약간 순진하지만 되게 정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현실에서도 기자들이 잘하든 못하든 누가 이렇게 정의라는 가치를 입으로라도 꺼내서 맨날 얘기를 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 소설 속의 기자도 그렇지 않나요? 지가 약간 능력 안 되고 공명심이 있긴 해도 그래도 뭔가 그 선을 쫓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자기한테 돌을 던져도 자기는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밝히고 싶었던 것도 계속 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에 쫓겨나면서까지.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실제 약간 기자 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그죠.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죠. 안 좋게. 예. 하지만 꿋꿋하게 그냥 하시라. 뭐 그런 의미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씨 전국의 수많은 고씨 기자들, 기레기들이 책 즐겁게 읽어주시길 바래요. 기자들이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사실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네, 그냥. 그죠. 재밌어. 지금 혜인 씨 보고 그 다음에 줄 서서 누가 보고. 막. 제가 이빠로 받고, 일바로 받고 이제 저희 남모 씨가 이빠로 받고, 막 다 줄 서 있죠. 이 책이 또 재밌는 게. 제가 관련해서 보고 올린 거 보고 모 선배가 와가지고 누나부에서 한번 소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지금 자기 얘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되게 불쾌한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 그런 거 취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되게 그만큼 사실적으로 그려졌다는 거. 그래서 재밌어요.
네, 우리 이제 몇 회 남지 않은 방송. 그래서 오늘 길어졌네. 근데 우리가 괜찮죠?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김열한 씨, 우리 김기래기가 되게 오늘 기래기지만 나름 기사 열심히 쓰고 네. 노동을 많이 하고 왔는데. 네, 노동 많이 하고 정신이 없어서 아까 회사 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뭐 대단한 욕도 아니고 대단한 뭐 욕도 그냥 아니고 맞아요. 우리 표현의 자유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안 들으시기 때문에. 네. 여튼 뭐 또 민감한 게 있으면 우리 또 PD님한테 우리 거의 편집 안 하잖아요. 없어. 근데 뭐 오늘 없어, 한 건 없어. 네. 우리 이제 금방 그만 하니까 그냥 어여쁘게 봐주세요. 말 실수했더라도.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는데. 우리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떳떳합니다. 우리 지금 엄청 찔리나 봐. 우리 왜냐하면 찔리는 게 말을 센 거에서가 아니라 약간 우리 둘 다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실수했을까 그리고 막 봐. 타사 이름 막 얘기하고. 막 타사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타사도 억울하면 저희 욕 따로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결투 신청 받습니다. 네. 근데 쾌도난마 이런 데서 뭐 뭐 자파 논객의 뭐 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쾌도난마 뭐 하는데요? 팟캐스트야.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런 거죠. 지금 안 하시지만 종편? 채널에 이런 데. 야 그런 데서 물면 장난 아니겠다. 난 사실 이 얘기하면서 미디어 오늘 더 걱정했는데 우리는 약간 이 독자들과 속마음을 나누는 얘기지 정색하고 언론계 비판하는 건 아닌데 또 그러면 기사 써버리면 경향신문 젊은 기자들 조중동 정면으로 비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조중동 비판 차라리 낫지 무슨 자아성찰하면서 자기 비판 이렇게 쓰면 경향신문 또 네. 우리 싫어하니까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누가 듣겠어 미디어들을 누가 왜? 미안합니다. 내 영향력을 너무 가시는데. 그러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 몇 회 안 남았지만 뭐 즐겁게 들어주시. 나 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뭔데? 잡담인데 지난주 집에 갔는데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맞다. 저도 회의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다음에. 오늘 저희 부장님이 들어가는 날이라. 네, 안녕.